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샌델,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그리고 펴낸 곳은 와이즈베리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누구나 아는 책이지만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은 정치 철학가 마이클 샌델의 대표작입니다. 샌델 교수가 실제로 하버드에서 강의한 수업, 정의를 바탕으로 쓴 책이고요. 현재까지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강의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제금융, 모병제, 대리출산, 외주임신, 동성결혼, 과거사 공개사과와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서 경로를 이탈한 전차 이야기, 또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토론 주제로 삼아서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철학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책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은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덕적, 철학적 사고를 여행한다. 이 책의 목적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는 정치 사상사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중에서 폭주하는 전차 이야기와 아프가니스탄의 염소 목동, 그리고 제2장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중에서 남대서양에서 표류하던 영국 선원 4명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중에서 정의에 대한 3가지 접근법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를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각각 자격 있는 사람에게 배분한다. 어려운 문제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러한 자격을 갖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격 폭리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고 상위 군인 훈장과 구제 금융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재화를 배분하는 3가지 접근 방식을 밝혀냈다. 복지,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각기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를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논쟁들 속에서 복지의 극대화, 자유의 존중, 미덕의 배양이라는 가치는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는 서로 다른 이상들이 뒤엉키기도 한다. 정치 철학이 이러한 불일치를 단숨에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스스로의 주장을 형성하고 직면한 대안들의 도덕성을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정의에 관한 3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먼저 정의란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주장부터 살펴본다. 시장 경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오늘날 정치 논쟁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혹은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에 그토록 신경을 쓸까? 가장 분명한 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풍요는 우리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견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공리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리주의는 복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견해다. 그 다음으로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일련의 이론들을 살펴본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생각은 복지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 사고방큼이나 오늘날 정치에서 익숙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권리장전에는 다수의 힘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자유들이 규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자유를 근간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접근법은 여러 유파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경쟁적인 두 진영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두 진영이란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이다.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이끄는 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다. 공정성 진영은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든 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미덕, 좋은 삶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을 살펴본다. 미덕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견해는 오늘날 정치에서 문화적 보수주의, 종교적 우파로 간주된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생각은 자유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편협하고 강압적인 정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 미덕이며 좋은 삶인가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상의 다양한 정치운동 및 주장의 영감을 풀어넣었다. 탈레반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론자와 마틴 루서 킹 목사도 도덕적, 종교적 이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했다. 이 같은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평가하기에 앞서 철학적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철학적 주장은 흔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된다. 가격 폭리, 상위 군인 훈장, 구제 구명에 관한 논쟁에서 보았듯이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는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견은 보통 공적 영역에서 서로 지지하는 바가 다르거나 당파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때로는 개인의 내면에서도 어려운 도덕적 문제에 대해 상충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으로부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추론해 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 도덕적 추론을 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삼아야 할까?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는 철학자들이 수없이 토론한 가상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무척이나 가슴 아픈 도덕적 딜레마가 담긴 실제 이야기이다. 먼저 철학자들이 자주 논의했던 가상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늘 그렇듯이 현실의 복잡한 부분들은 상당히 배제되어 있어서 제한된 몇 가지 철학적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 사례 1. 폭주하는 전차. 당신이 전차 기관사이고 전차가 시속 100km로 철로 위를 폭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저 앞에 작업자 5명이 철로에서 작업 도구를 손에 들고 서 있다. 당신은 전차를 멈추려고 해보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속도로 계속 달리면 모두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이때 당신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간 측선 철로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작업자가 1명뿐이다. 전차를 몰고 측선 철로로 들어서면 작업자 1사람이 죽는 대신 5사람은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곁길로 틀어야죠.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5명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5사람을 살리기 위해 1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동은 정당해 보인다.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다리 위에 서서 철로를 바라보던 구경꾼이다. 다리 아래 철로로 전차가 폭주하고 있고 철로 저만치에 5명의 작업자가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전차가 5명의 작업자를 치기 일보 직전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당신은 문득 옆 자리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서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 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남자는 죽겠지만 5명의 작업자는 목숨을 건질 것이다. 당신이 직접 철로로 뛰어들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전차를 멈추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몸집이 큰 남성을 철로 위로 미는 행위는 옳은 것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요. 그 남자를 철로 위로 미는 것은 아주 몹쓸 짓입니다. 비록 죄 없는 5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누군가를 철로 위로 밀어뜨려서 죽이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짓이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이때 도덕적으로 애매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1사람을 희생해 5사람을 살리는 원칙이 옳은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옳지 않을까? 첫 번째 사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 1사람보다는 5사람을 구하는 것이 낫다면 왜 이 원칙을 두 번째 사례에도 적용해 옆에 있던 남자를 밀면 안 되는가? 사람을 밀어서 죽게 만드는 행위는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잔인해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이 전차에 치여 죽게 내버려 두는 행위는 덜 잔인한가? 사람을 미는 행위가 잘못인 이유는 다리 위에 있던 사람의 의지를 거스른 행동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자신이 나서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측선 철로에서 일하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도 자신이 연관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달려오는 전차에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 철로에서 일하던 사람은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과 달리 위험을 각오한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구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애당초 작업자의 업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철로 작업자라고 해서 다리 위의 구경꾼보다 자기 생명을 희생할 의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라고 가정하자. 어쩌면 두 경우에서 도덕적 차이는 희생자들이 모두 죽음으로 끝났다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린 사람의 의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첫 번째 사례의 전차 기관사라면 측선 철로에 있던 작업자가 죽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변호할 것이다. 만약 엄청난 해군이 따라서 5명의 작업자뿐만 아니라 6번째 작업자 역시 가까스로 살아났다 해도 당신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람을 민 경우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리에 있던 사람을 밀어서 죽이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 남자를 민 이유는 전차를 막는 것이었다. 만약 전차도 멈추고 그도 살아났다면 당신은 기뻐할 것이다. 아니면 두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두 경우 모두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더 큰 인명 손실을 막겠다는 선택이 개입한다. 남자를 다리 아래로 밀기를 주저하는 태도는 소심하기 때문이며 극복해야 할 자세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밀어뜨리는 행동은 전차의 방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것보다 언뜻 보면 더 잔인한 것 같지만 옳은 일을 하기란 언제나 쉽지 않은 법이다. 이야기를 살짝 바꾸어 그 생각을 테스트해보자. 다리 위에서 철로를 구경하던 당신은 옆에 서 있는 덩치 큰 남자를 직접 밀지 않고도 철로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자. 그가 서 있던 바닥에는 물체를 낙하시킬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당신이 핸들만 돌리면 그 낙하문을 열 수 있다고 가정하자. 밀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핸들을 돌리는 행위가 옳은 일처럼 생각되는가? 아니면 이 경우에도 전차 기관사가 핸들을 틀어 방향을 바꾸는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가? 왜 전차의 방향을 트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옳지 않은지 그 도덕적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각 경우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에 주목하지만 압박감의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되면 각 경우에서 옳은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제고하게 된다. 우리는 때로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분별하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신념을 왜 믿는지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때로는 도덕적 신념들이 서로 충돌하며 도덕적 딜레마가 생긴다. 예를 들어 전차 이야기에서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다.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적절한지 가려내야 한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도덕적 딜레마가 생기기도 한다. 전차 이야기 같은 가상의 이야기에서는 실제 선택 상황에서 부딪히는 불확실성에 빠져든다. 예를 들어 전차의 방향을 바꾸지 않거나 옆 사람을 밀지 않으면 다수의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는 도덕적 분석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 가상으로 만든 예는 만약 작업자들이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옆으로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같은 만일의 경우를 배제하여 중요 도덕 원칙만 따로 분리하여 그 원칙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사례 2. 아프가니스탄의 염소목동. 이제 실제로 벌어진 도덕적 딜레마를 살펴보자. 철로를 변경한 전차 이야기처럼 가상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복잡한 이야기다.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CL 소속의 마커스 루트렐 하사관 및 부대원 3명이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 텔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파키스탄 국경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정찰 활동에 나섰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들이 찾는 인물은 140에서 150명의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 지역의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에 이들 정찰팀이 자리를 잡은 직후 아프가니스탄 농부 2명이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다. 그들은 14살가량의 남자아이를 1명 데리고 있었다. 무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군은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앉으라고 한 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다. 이 염소 목동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주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미군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줄 위험이 있었다. 4명의 병사는 몇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했다. 밧줄이 없어서 이들을 묶어놓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들을 죽이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 부대원은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국경 너머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군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저들을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루트렐은 망설였다.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우리는 그들을 풀어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다른 마음이 깊은 곳으로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장하지 않은 저들을 냉정하게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줄곧 속삭였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음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루트렐은 양심상 염소 목동들을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들을 풀어주자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나자 4명의 병사는 AK-47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80에서 100명의 텔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었다. 곧이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거기에 타고 있던 군인 16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는 11km를 기다시피 하여 파슈툰 마을로 갔고 텔레반의 눈에 띄지 않게 마을 사람들이 보호해준 덕분에 마침내 구출될 수 있었다. 당시를 회상하던 루트렐은 염소 목동들을 죽이지 않은 쪽에 표를 던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지금껏 내가 내린 가장 바보 같고 남부 촌뜨기 같은 멍청한 결정이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게 틀림없다. 우리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내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셈이다. 적어도 지금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렇다. 결정적인 표는 내가 던졌고 그 일은 내가 동부 텍사스 묘지에 묻힐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들이 처한 딜레마가 그토록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염소 목동들을 풀어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목동들은 그저 가던 길을 갈까 아니면 텔레반에게 갈까. 하지만 그들을 풀어주면 참담한 전투가 벌어져 같이 있던 전우들을 포함해 총 19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게 되며 자신도 부상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다른 결정을 했을까? 그때를 회상하던 루트렐의 대답은 분명했다. 그는 염소 목동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후에 일어난 재앙을 생각해보면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숫자를 따져보면 루트렐의 선택은 전차 이야기와 비슷하다. 아프가니스탄인 3명을 죽였다면 전후 셋과 그들을 구하러 온 미군 16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염소 목동들을 죽이는 것은 전차 방향을 돌리는 행동과 남자를 다리에서 밀어뜨리는 일 중 어느 경우와 닮았을까? 루트렐이 위험을 예감하면서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냉정하게 죽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남자를 밀어 떨어뜨리는 경우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염소 목동들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은 남자를 다리에서 밀어뜨려야 한다는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들은 죄 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텔레반에 협조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다리에 있던 남자가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을 죽일 의도로 전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남자를 철로 위로 밀어뜨린 행동에 찬성하는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그의 적들은 어떤 사람이며 왜 그가 그들을 죽이려 했는지 여전히 알아낼 필요가 있다. 철로의 작업자들은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고 다리에 있던 남자는 전차를 망가뜨려 그들을 죽이려던 나치 대원임이 밝혀진다면 남자를 밀어 작업자들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 호소력을 얻을 것이다. 물론 그 염소 목동들은 텔레반 협조자들이 아니라 중립적인 사람들이거나 텔레반에 반대하지만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염소 목동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지만 텔레반의 고문으로 미군의 위치를 발설하리라고 루트렐과 전우들이 확신했다고 가정하자. 그들은 아마 임무를 완수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염소 목동들을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염소 목동들이 텔레반을 돕는 염탐꾼이었을 경우보다 더 비통했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2장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 보트에 탄 채 육지에서 16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미뇨네트호는 폭풍에 가라앉았고 구명 보트에는 순무 통조림 캔 2개를 제외하곤 마실 물조차 없었다. 이 보트에는 선장 토머스 더들리, 1등 항해사 에드윈 스티븐스, 일반 선원 에드먼드 브룩스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리고 4번째 승무원은 배에서 심부름과 잡일을 하던 17살 소년 리처드 파커였다. 고아인 파커가 먼 항해길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파커는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다운 야망과 희망을 품고 배에 올랐으며 이번 항해를 통해 남자다워지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4사람은 지나가는 배를 만나 구조되기를 바라며 수평선을 지켜보았다. 처음 3일 동안은 순물을 정해놓은 양만큼 조금씩 먹었다. 4일째 되던 날 바다 거북을 한 마리 잡았다. 이들은 바다 거북과 남은 순무로 연명하며 며칠을 더 버텼다. 그리고 이후로 8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즈음 파커는 구명보트 한쪽에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탈이 났기 때문이었다.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19일째 날, 선장 더들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브룩스가 거부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다음 날도 지나가는 배는 보이지 않았다. 더들리는 브룩스의 고개를 돌리게 하고는 스티븐스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말했다. 더들리는 기도를 올리고 파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한 뒤 주머니 칼로 파커의 목에 있는 정맥을 찔렀다. 양심에 찔려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았다. 그렇게 세 남자는 파커의 살과 피로 나흘을 더 연명했다. 이윽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다. 더들리는 당시 상황을 일기에 놀라운 완곡억으로 표현했다.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배가 나타났다. 생존자 3명 모두 구조되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브룩스는 검찰 측 증인으로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파커를 죽이고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노라고 주장했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일단 법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오로지 그 소년을 죽인 짓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인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가정하자. 피고 측이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바는 당시 끔찍했던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죽여 세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네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병에 걸려 쇠약해진 파커는 곧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이었다. 또한 파커는 더들리나 스티븐스와 달리 부양할 가족도 없었다. 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살 길이 막막해지거나 슬퍼할 아내나 자식도 없었다. 이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첫째,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 그리고 생존자 및 그 가족의 행복을 고려한다 해도 그들이 저지른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에 반대하는 규범이 약화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려는 성향이 늘어나거나 선장이 배에서 일할 사원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사완 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지 않은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남을 이용하는 행위는 나쁜 짓 아닌가. 더들리와 스티븐스의 행동에 몸서리친 사람에겐 첫 번째 반박이 미지근한 불평으로 보일 것이다. 이 반박은 도덕이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것이라는 공리주의자들의 사고를 받아들여 단순히 사회적 결과를 더 많이 개선하고자 했다. 만약 그 소년을 죽인 행위가 도덕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두 번째 반박이 더 적절하다. 이 반박은 어떤 행동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이익이 얼마인지 결과만을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또한 도덕이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구명보트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사고방식은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첫 번째 시각은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한다. 즉, 어떤 행위든 그로 인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내면 옳다고 본다. 두 번째 시각은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무와 권리는 사회적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구명보트 사건이나 그보다는 덜 극단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의 커다란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도덕은 목숨을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권리가 그토록 기본적인 것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 권리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든 절대적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 권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